자, 이제 우리 교재의 20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특별 매각 조건이죠. 110조. 특별 매각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110조 있고요. 지금 요 조문은 이제 110조, 111조 두 가지가 있죠. 1항에 그 최저 가격 외에 최저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법원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매각 조건은 그 법원이 2항의 합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최저 매각 가격은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고유하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외에 대해서는 그 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해관계인들이 합의를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것은 법원에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변경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언제까지냐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합의를 할 수 있고요. 요때까지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합의로 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의 것은 이 합의로 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을 또 바꿀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법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기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여기 1항 얘기고요. 그래서 2항계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러한 조건 합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물론 111조에 직권에 의한 조건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법원은 똑같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나가서 잘 보세요. 새로운 매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법원은 이제 기존의 것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새로운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또 2항계는 이러한 재판에 대해서 여기서 이건 잠깐 다음 시간에 좀 보완 조문인데, 예. 빠졌네요, 그죠? 예. 일단은, 자,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자, 204페이지에 법정 매각 조건 중에서 공공이익이나 경매 본질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조건들은 2항계는 전원이 만장일치죠. 만장일치로서 고칠 수 있고 또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각각 경매 절차에서 2항계의 합의라든지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한 조건 이렇게 직권으로 또는 변경한 조건을 우리는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합니다. 2항에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은 우리가 매각일 공고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각일 공고 전에 바꿨더라면 공고가 보통 이제 14일 전이니까요. 그 전에 이제 공고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통상은 매각일 그날 나가서 집행관이 매수 가격 신고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이것을 특별 매각 조건은 고지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을 고지 않았을 때는 이것도 역시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조문에는 그 특별 매각 조건의 설정과 변경의 시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본이 2항계의 합의에 의한 변경이고요. 나본이 직권에 의한 특별 매각 조건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자, 가본에 그 합의할 2항계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번에 봤던 그 집행법 90조의 그 소정의 잘 중에서 당해 매각 조건의 변경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의할 것은요,
어떤 저당권을 존속하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서 그 저당권자가 아니고 후손인 저당권자는요 여기서 이해한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 특별매각 조건 변경은 별도의 신청을 또 해야 되고요. 또 법원에서 변경 결정까지 나야 됩니다. 집행법원은 이런 이해한계인의 합의에 따른 변경 신청이 있게 되면 그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이에 구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에 따라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만장일치로 다시 합의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법원이 바꾼 것을 합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주로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또 어떤 담보권과 어떤 용의권에 대해서는 내가 인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문에 있듯이 최저 가격 같은 것들은 고칠 수 없고요. 물론 그 나아가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런 그 경매 근본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효력은 법원에서 이양이나 합의에 따라서 변경 신청이 있게 되면요 그에 따른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조건 변경의 효과는 법원의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는 법원의 이런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 조건 변경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결정이 나야만 이런 것이지 합의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뭐든 잘 나오죠. 잘 나온 얘기고요. 물론 이런 그 6번의 조건의 결정은 협의에 참가한 이양견에게 고지해야 되고 고지의 방법은 앞서 일일이 다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즉시 항고할 수 없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직권에 따른 특별매각 조건인데 우리 조문에 있듯이 1항에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서 언제까지? 똑같아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매각 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역시 이러한 매각 조건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서 직권으로 법정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도 매각 조건에 대한 변경 결정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결정의 방법도 똑같고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망에 이양견인이 합의로서 변경할 수 없는 최저 가격이라도 우리가 이 최저 가격이라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법원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그것을 수긍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런 제한이 받습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어떤 저당권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권법상 토지 등기부에 어떤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그 토지에 대한 대지권에 있는 저당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팔아라라는 그런 특별 매각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지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여기다 집합 건물이죠. 구분 건물을 졌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등기부에다가 이 건물 등기 전에 들어왔던 이 토지 등기부는 토지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죠?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다가 뭐합니까? 별도 등기 있다는 기재를 해요. 따라서 이 별도 등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재한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경매됐을 때는 당연히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인수하라. 이게 2억이라면 2억을 인수하라. 이런 식으로 경매를 파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건물을 산 사람은 이 토지도 같이 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5번에 특별 매각 조건도 없이 앞서 공고를 하고 고지도 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중요한 이제 우리가 3번에 205페이지에 있는 그 일괄 매각 결정이 있습니다. 일괄 매각 결정.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여러 개, 예컨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토지와 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를 팔 때는 그것을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어떤 건물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번 예컨대 A1, A2, A3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세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이 소유자는 채무자인 이 사람이 건물이 A1, A2, A3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은 뭐 3억 한 2천, 얘는 한 3억 5천, 얘도 3억 5천 됩니다. 빚은 채무는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경매를 넣을 수 있죠. 자, 경매 넣게 되면요, 일단은 이거를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물건 팔 때는 개별적으로 파는 거죠. 개별적으로. 그래서 A1 따로, A2 따로, A3 따로 이렇게 팔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별 매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왜 그럴 거 하냐면요, 만약에 이걸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의 물건으로 파는 것을 우리가 하나를 묶어서 파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일괄 매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요, 하나로 묶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것을 예컨대 이걸 따로따로 판다면은 적어도 돈이 없는 사람도 그죠? 한 4억 가진 사람도 A1, A2, A3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 대해서 좀 그죠? 보다 좀 빠르게 팔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더 받을 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한꺼번에 판다면 이것은 뭐죠? 예컨대 10억, 10억, 적어도 10억에 넘는 돈을 가진 사람만이 입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돈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신청한 사람이 좀 줄어들죠. 따라서 가능하면 일괄 매각이 아니고 뭐예요? 개별 매각으로 하자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따라서 일괄 매각에 따른 일정한 조건이 있었을 때 적어도 그죠? 하는 것이다. 물론 토지,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처럼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물론 토지와 건물이 별개죠. 우리 법에서는. 이때는 이런 경우도, 그럼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이것도 따로 판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법정상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판다. 이것은 이 건물의 효용에 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파는 것은 맞지만, 이 토지와 건물이 있는 이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또 이런 건 또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뭐예요? 이것은 일괄 매각하는 것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토지의 효용이 맞습니다. 또 이용 관계에도 맞죠. 이 건물 있는 사람이 땅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이용 관계, 이 토지와 건물의 이용 관계의 결련성이란 말을 쓰는데, 이걸 산 사람이 이용 관계, 토지 건물에 대해서 그 이용 관계 서로 관계가 있다면 같이 판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거란 말은 이 건물, 토지, 여러 개의 물건들 간에 서로 간에 이용 관계의 결연성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같이 파는 게 맞다 할 때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 보시면 개별 매각이라든지 분할 매각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하나의 매각 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갖다가 팔 때 이렇게 각 부동산별로 최저 가격을 정해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괄 매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전부를 묶어서 일괄로 파는 겁니다. 판례는
이렇게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매각 절차에서 매각할 때 어떤 일괄 매각 결정을 한 것이 별로 없다면 여러 개 부동산을 개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그러면 이 개별 매각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개별 매각이 뭐 법정으로 정해진 조건은 아닙니다. 잘 보세요. 개별 매각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한 조건은 아닙니다. 또 법원은 재량으로서 일괄 매각할 것인지 개별 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자 일정 경우에는 일괄 매각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반드시 개별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어떤 것인가? 예컨대 우리가 과잉 매각일 때 앞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채무가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같이 팔 수 있어요? 한 개만 팔아도 충분해. 한 개만 팔아도 충분한데 나머지 판다. 이건 과잉 매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잉 매각이 된다면 그것은 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과잉 매각이 된다면 그건 일괄 매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예외가 뭐냐면요. 과잉 매각의 예외입니다. 다시 한번 과잉 매각이 되더라도 이 토지 건물이 이게 땅이 3억이고 건물이 2억 5천이다. 5억이야. 그렇지만 토지와 건물은 같이 파는 게 맞아요. 이때는 과잉이라도 팝니다.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 예외로 거기 단서입니다. 잘 보세요. 이게 101조 조문에 있는 것인데요. 예외로 토지 위의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해서 매각하면 그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또 채무자가 동의를 할 때, 그럴 때는 과잉이지만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자, 별 쳐놓으시고 우리가 과잉 경매지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우리가 거기에 101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과잉일 수 있지만 예외로 일괄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뭡니까? 첫째가 안에 뭐가 세 가지예요. 첫째, 토지와 건물은 그죠? 일괄 매각한다. 두 번째, 이것을 분리하면 경제적 효용이 현저히 떨어질 때. 세 번째, 또 채무자가 동의하면 이때는 과잉이지만은 예외로 일괄로 된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 분리하면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그 다음에 채무자의 동의하는 경우, 그래서 토건, 효용, 호동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또 이번에 우리가 일괄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개별 매각하는 것이 보다 고가로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죠. 따로따로 파는 게 더 잘 팔린다, 더 많이 팔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일괄 매각할 수 없습니다. 자, 일괄 매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봐야겠지만 이제 98조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은 법원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일괄 매각의 필요성에 따라서 98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고 그러한 절차는 다음에 조문에 있는 101조가 있습니다. 물론 101조가 있고 절차가 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조문을 다 보시면 돼요. 98조에 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위치나 형태나 이용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일괄 매각하게 하는 것이 그죠? 알맞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이양기인의 신청에 따라서 일괄 매각하도록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일괄 매각이라는 것은 그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권으로 하는 것이 또 있는데 그건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조건은 우리 조문에는
그 물건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첫째는 위치가 같은 그죠? 위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위치라든지 또 형태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이용관계. 제일 중요한 건 이용관계입니다. 예컨대 뭐 매년 시험에 나오지만 올해 나왔지만 여기 농지하고 농지가 아닌 땅 이것들은 같은 농지와 농지끼리라는 이용관계는 할 수 있지만 농지와 농지가 아닌 땅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농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농민이 아니면 또 못 사는 경우도 있죠. 농경이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세 가지 위치, 형태, 고려한다. 특히 이 양에 또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또 다른 이 부동산과 부동산 간에도 문제되지만 이랑은 부동산과 다른 동산 간에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일괄이라는 말은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동산 이것들이 갈 수 있다. 그 이양 법원은 그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해서 나오죠. 다른 종류의 재산을 어차피 할 때 그 위에 있는 다른 종류의 재산을 그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수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할 때는 역시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하면은 일괄 매각 결정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과 부동산 또 부동산과 다른 재산 동산까지 같이 그죠? 채권은 아닙니다. 채권은 아니고요. 채권은 별도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괄 매각 결정은 언제까지 하느냐? 그 결정은 언제까지? 적어도 매각기일 전까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각기일 전까지 결정하라.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관할이 서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와 똥 이렇게. 그래서 이건 100번지 땅이고 이건 110번지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 땅이 관할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은 법원에서 하지만 동산은 집행관이 합니다. 이렇게 집행 경우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에 99조 99조죠. 법원은 그 각각 경매 신청된 여러 개의 재산이라든지 또 다른 법원이나 또 집행관에 개조된 사건에 대해서 그 목적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98조에 따른 일괄매각 결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다른 법원이나 집행관에 개조된 경매 목적물의 경우에도 그 다른 법원과 집행관은 그렇죠. 그 경매를 한 법원에 근데 이 법원에 그쪽으로 사건을 넘겨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을 각종 기록을 이송을 해준다. 그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병합한다. 그래서 관할에 달라오거나 집행경에 달라도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100조. 그렇지만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이런 일괄 매각 결정은 원래는 예컨대 이건 여기서 K1이라는 법원, K2 법원 이렇게 법원이 다르면 원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법원의 관할은 뭐예요? 집행법원의 관할은 우리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기 보세요. 이 A1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죠? 여기서는 예컨대 K라는 지역에서 했어. K1 지역에서 했어. K1 관할입니다. A2 부동산에 대해서는 K2 관할이에요. 그죠? 또 A3 부동산은 이거는 집행관 관할이야. 관할이. 원래는 일반 민사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관련됐을 때 A1 법원이 해서 할 거를 A2, B3 같이 돼 있다면 이게 관련해서 같이 한 군데서 하나 몰아줄 수 있는데 집행법원의 관할은 이렇게 K1, K2 집행관처럼 이렇게 관할이 그 전속 관할이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거기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와가지고는 이때는 법원 조문에 있으니까 명문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곳에서 몰아서 할 수 있다. 관련된 것들을 하나서 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집행법원은요. 자, 집행법원은 관련 재판장이 인정 안 되는데 이 경우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그게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10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31조에는 관련 재판장에 대한 규정, 그죠? 예, 그래서 배제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관할 문제입니다. 관할 문제예요. 자, 보실까요? 잠깐 와보세요. 210페이지에. 네, 210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거기 그 절차 중에서 가번에 이송이 있고, 그죠? 근데 그 4번에 나오죠? 집행법원 절차에서 관할은, 전속 관할이고, 일반 소송처럼 관련 재판적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관할에 속하는 것도 일관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엔 관련 재판적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배제하는 것에 대한 예외가 있구나 해서 관련 재판적이 가능한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100조예요. 따라서 일괄매약 신청을 함께 할 경우에는 관할이 다른 여러 재산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경매를 한 군데서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관련 재판적으로 인정한다 말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관할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자 앞으로 왔습니다. 100조. 100조로 왔습니다. 다시. 자 206페이지 왔어요. 그러면 이때 일괄매약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101조에 보시면 그럼 우리가 좋아. 압류를 신청할 때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팔 때는요, 우리가 압류 신청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즉, 경매 법정에서 합니다. 그러나 동산은 집행관이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각각의 매각 절차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101조입니다. 볼까요? 1항에 이게 98조나 99조의 일괄매약 결정에 따른 절차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히 그 종류에 따라 주로 이제 압류 등기를 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 또 압류체를 또 집행관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행관이 가서 압류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그 압류의 방식이 다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항 스토리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일괄매약에 대해서는 다만 여기 A1, A2, A3라는 건물을 팝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는 K1이라는 가압류권자, 여기에 대해서는 K2라는 저당권자, 여기에 대해서는 K3라는 그죠? 압류권자가 있어요. 이렇게 각 권리 부담자가 달렸을 때는 이것을 3억 2천, 원래 합쳐서 10억 2천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3억 2천, 3억 5천, 3억 5천 이런 식으로 그 대금을 잘 넣어야 됩니다. 잘 넣어야 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계속 보세요. 따라서 이 항에 각 재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 그 각 물건에 대한 최저 매각 비율을 정해서 그 대금액은 총 대금 10억 2천이라면 그 10억을 대천해서 최저 매각 비율에 따라서 나눠야 됩니다. 비용도 나눠야겠죠. 또 3번에 여러 개 재산에 대해서 이관 매각을 할 때요. 그 가운데 일부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과 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할 때는
다른 재산을 허가할 수 말라. 요게 사망이 약간 뭐죠? 요 사망이 아까 얘기했던 과잉 경매 금지죠. 그런데 갑자기 요 A1에 있는 지역의 땅값이 올랐어요. 8억이야. 10억 됐어. 그러면 이 A2, A3는 팔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그 과잉 경매라는 조문이 101조 3항인데 예외로 아까 봤듯이 단서에 토지와 건물인 경우 불리함은 효용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또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예외로 팔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여기 있는 땅이 이렇게 이 땅들이 올랐어요. 전부 다 10억이야, 10억. 그러면 이때 만약에 그러면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압류가 됐어요, 전부 다. 그럼 나중에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팔아도 충분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 1, 2, 3 중에서 아무거나 팝니까? 그게 아니고 이 팔아야 되는 거죠. 매각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걸 팔 것인지를 지정하라고 그럽니다. 그 지정하라는 기회를 채무자에게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사항에 채무자는 그렇죠. 그 사안 중에서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정을 안 하면은 법원에서 진행을 하겠죠. 이런 이제 일련의 절차가 이제 보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일단 일과 매각 요건이 중요하다 해서 아까 위치와 형태에 대한 이용이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여러 개 부동산에 대해서 함께 그렇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걸 같이 팔아야 된다. 이는 형태라든지 물건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맞는 거다. 자, 판례도 이런 이용관계에 대한 결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때 집행법원의 일과 경매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어떤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또 일과 매각은요,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동산이 되지만 채권은 아닙니다. 또 일과 매각은요, 이게 A1이 이건 소유자 거, 채무자 거 이렇게 꼭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채권자가 K1, K2, K3처럼 채권자가 다를 것도 됩니다. 다시 한번 소유자나 채권자의 동일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압류 채권자가 별개로 신청한 경매가 하나는 강제경매, 하나는 임의경매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랑 것은 그 같은 절차에서 진행 중일 때만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요거는 5월달, 4월달, 6월달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일괄 매각 결정은요 언제까지 매각기 전이니까 서로 기간이 달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3번에 일괄 매각 결정은 경매 절차가 같은 법원의 계열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4번에 또 법원은 그 물건을 매각할 때 위치, 형태, 이용관계 고려해서 다른 종류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물론 현금과 채권은 추심이 되니까 그 채권은 추심 전면용으로 해결하니까 그건 뺍니다. 따라서 함께 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종기가 매각기 전까지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하라. 물론 공자 건물과 거기 공자 건물의 토지, 기계, 기구들에 대한 경매, 특히 대지, 지상 건물에 있는 우리가 대지와 건물 하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일괄로 합니다.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결정하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그죠? 또 과잉 경매에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죠? 따라서 여러 개 재산을 팔더라도 하나의 그죠? 일부를 팔아서 충분히 집행 채권하고 비용이 충분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가하면 안 되는데 가로 안에 이때 채무자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 허가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서면을 내서 서면 신청으로서 지정서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허가하기 전까지를 낸다. 허가 후에는 할 수 없다. 판례를 볼까요? 그 2001년 판례, 8월달 판례인데, 뭐 자주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항공기에 대해서 여러 개 항공기를 팔 때, 이것도 우리가 일괄 매각에 대한 문제가 되느냐?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경우에도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호 간의 그 이용 관계가 없는 그런 그 여러 개 항공, 헬리콥터, 비행기, 이런 것들을 합쳐서 팔면요, 우리가 높게 해가지고 팔면 빨리 판다, 이런 이유로 일괄 매각은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종류끼리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이용 관계가 같은 거에 대한 것이지, 이용 관계가 없는 그 항공끼리 일괄 매각은 안 된다. 또 판례에 나왔듯이 거기 2004년에 밑에 농지는 농지끼리, 대지는 대지끼리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끼리 파는 거, 이것도 안 된다. 나번에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별도의 결련성 관계없이 무조건 일괄을 합니다. 예컨대 만장일치, 전원의 합의. 두 번째는 공장과 그죠, 토지 건물.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민법 360조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거. 그죠? 또 4번에 일괄매각하는 것이 현재 고가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일괄매각 결정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에 그런 결정은 조문에 있듯이, 자, 가번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해 매각일 전까지 되고요. 나번은 부동산과 다른 종자산 대해서 할 수 있다. 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그라미 이제 그 가번에 여러 개에 대해서 팔아라, 매각일 전까지 해라 것이고, 두 번째는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는 것이고, 물론 이제 민법 365조에 따라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 매각할 때 그때는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이제 이중경매 같은 거 할 때요. 이중경매 같은 거 할 때 소유자가 같아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 할 때는. 그럼 우리가 그 밖에 우리 실무는 4번에 지상권하고 또 토지에 있는 전세권, 또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있는 수목, 또 토지와 건물 수목,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팔 수 있다. 자, 4번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일괄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보통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대지권 등기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대지권 등기 있는 아파트다. 그건 당연히 대지권이 따라갑니다. 따라서 별도로 일괄 매각 결정하지 않아도 결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일괄매각입니다. 결정이 필요 없다. 또 공장에 있는 기계와 토지 똑같다. 이것도 반드시 이괄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가에 대한 것도. 그죠? 그죠? 그래서 주로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판례도 토지와 건물은 하나로 동시에 매각할 때는 일괄 매각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다면 분할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죠? 분할한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토지와 건물은 일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분할하는 것이, 개별 매각하는 것이 뭐예요? 절차상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것이다. 판례. 네, 여기까지 보시고.